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을 당한 40대 여자입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해보자면 어릴 적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평생을 페인트공으로 사셨거든요. 다행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나 좋으셨기에 엄만 아빠의 땀이 가득 묻은 그 옷들을 직접 손빨래 하시곤 했어요. 그래야 페인트 냄새도 사라지고 항상 좋은 냄새가 난다면서요. 평생 부모님의 자상하고 사이좋은 모습만 보고 자라선지 전 20대 후반이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참 다정하고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도 참 살간 효자이자 사이였고요. 장인어른, 저번에 들어보니까 페인트 때문에 버리는 옷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편하게 입으시라고 티셔츠 몇 장 사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고서봐.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내 빨래 해준다고 고생이 많아서 이참에 헌옷들을 좀 버리려고 했었거든. 우리 사이가 아주 센스가 있네. 남편과 전 서로 비슷하게 가난한 형편에서 자랐기에 양가 집안의 부족한 점도 서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결정할 때도 생각보다 빠르게 의견을 모을 수 있었네요. 오빠,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 지금 둘 다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고 주머니 사정도 좋지가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과 괜찮다면 우리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아니, 난 그래도 네가 불편해할까 봐 걱정이야. 혹시 나 때문에 억지로 그러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나 정말 진심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아마 아들인 오빠보다 내가 더 예쁨 받을걸? 전 결혼 전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게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기도 했고요. 절 볼 때마다 새아가 새아가시며 얼마나 다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새아가, 우린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나나니 시애미가 조금 무뚝뚝해 보여도 속 좋은 기분이 서운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사소한 것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특히 저희 시아버님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었냐면요. 제가 가끔 야근하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아버님이 어김없이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새아가 어서 와라. 오늘 일이 많았어? 고생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고구마 좀 구워놨다. 식기 전에 어서 들어가자. 이런 시부모님의 사랑은 손주들이 태어난 뒤로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죽은 가장에서 저희 아이들은 시아버님이 거의 다 키우셨으니까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아버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마중을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달려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웃으셨고요. 우리 강아지들 왔어? 이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들 주려고 사탕 숨겨놨지. 너희 엄마한테 비밀이다. 와, 할아버지 최고, 최고! 이런 시아버님의 성품을 닮아선지 남편도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도 신혼 때와 똑같이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느라 제가 마음 편히 쉬지 못할까 봐 가끔 주말이면 슬쩍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여보, 부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자. 당신 요즘 직장일하랴 애들 키우랴 피곤해 보여서 내 마음이 안 좋아.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으셔도 가끔은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슈퍼맨처럼 나타나 절 해방시켜 주더라고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애정을 듬뿍 받으니 시댁 생활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죠. 무엇보다 절 챙기는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의 형인 시숙님이었답니다. 시숙님은
형님과 함께 안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두 분의 금술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저도 가끔 시숙님 가게에 놀러 가곤 했는데 옆에서 두 분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인고 부부가 따로 없어 보였다니까요. 여보, 내가 이따 식자재 정리하려고 했는데 왜 또 힘들게 움직여? 당신은 카운터에만 앉아 있어. 무거운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재수 씨 줄 반찬도 내가 다 포장해놨어. 평소에 시숙님은 가족들의 먹거리를 엄청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안산에서 저희 집까지 맛있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더라고요. 재수 씨, 이거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거든요. 애들 입맛에도 맞을 거예요. 우리 마누라랑 새벽부터 준비한 거니까 맛있을 겁니다. 아휴, 아주버님, 번번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만 받아서 어떡하죠? 저희도 뭐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재수 씨. 저도 집사람도 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승택이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그저 맛있게만 먹어주세요. 부분 닮는다고 했던가요? 형님 역시 절 친동생처럼 대해주셨답니다. 가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도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꼭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동서, 오늘 생일이지? 바빠서 직접 가지 못해도 마음이라도 보낼게. 조만간 안산에 한번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동서가 시댁에서 애들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라 고생 많은 거 알아. 맏며느리 내가 할 역할인데 동서한테 미안하네. 아니에요 형님. 전 늘 예쁨만 받는걸요. 이게 다 형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래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우애가 좋은 아들 며느리를 정말 기특해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우애가 깊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 허투루 짓진 않았나 보다. 앞으로도 서로 잘 챙기고 의지하고 지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늘 다정하고 따뜻한 대화 속에서 전 너무나 안정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 안에서 자라난 제가 이젠 역시 사랑이 넘치는 또 다른 가족과 지내게 되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느끼면서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언제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제겐 두 번째 아버지와 다름없는 시아버지께 위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병이 발견됐을 때 시아버님 연세도 많으셨고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후라 병원에선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시댁 식구들도 누구 하나 시아버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전 시아버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직장인 휴직까지 하고 옆에서 전적으로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그간 결혼 생활 내내 절 아껴주고 챙겨주셨던 아버님께 보답하는 길이었어요. 물론 병원 생활은 길고 고되더군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 당시 형님은 댁이 멀기도 했고 가게 일 때문에 도저히 병원에 오실 시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더더욱 제게 미안해하셨답니다. 병관화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늘 짜증 한 번 없이 네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우리 승택이한테도 늘 말한다. 지연이 같은 아내가 세상에 어디냐고.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말이다. 어머님, 지금도 그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전 지금 제가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 가끔 시어머님마저 쓰러질까봐 억지로 등을 떠밀어 집에 보내드리고 저 혼자 밤새도록 아버님의 여인다를 주물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고 오세요. 오늘 아버님은 제가 잘 보살필게요. 이러다 어머님마저 건강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아마 지금쯤 그이 혼자 애들 케어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어머님이 댁에 가셔서 그이 좀 도와주세요. 어쩜 내 정신 좀 봐. 너희 시아버지 병가라 한다고 내 아들 혼자 그러고 있을 걸 생각도 못했지 뭐냐. 아유 어머마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애들 밥도 좀 챙기고 하마. 그럼 잘 부탁하마. 그렇게 그날 밤 혼자 아버님 곁을 지키고 있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신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하구나. 우리 예쁜 며느리 호감만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이 늙은이 뒤치다거리 하느라 네 청춘을 다 보내는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전 아버님의 마른 손을 꼭 잡아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 아버님이 얼마나 큰 기둥이신데요. 전 괜찮아요. 얼른 아버님만 낳으시면 돼요. 우린 나중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짜장면도 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전 제가 열심히 간호하면 시아버님이 분명 잘해서 일어나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님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온 가족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긴 투병 끝에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부디 하늘나라 가선 아프지 말고 아버님 좋아하는 식사도 실컷 하시고 편히 쉬세요. 그동안 며느리인 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은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어머님은 억슬 잃고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남편 역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는지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 역시 울면서 그런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꾹 참았어요. 어머님, 기운 내셔야 돼요. 아버님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여보, 당신도 이제 그만 울고 마음 추스르자. 어? 그 슬픈 와중에도 시숙님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아버지 잃은 슬픔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면서도 병간을 오래 한 제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재수 씨, 아버지 모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재수 씨 아니었으면 아버지 마지막 길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동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가게일 때문에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동서한테 지은 죄가 참 커. 아니에요. 아버님 곁에 있으면서 저도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정말 기억에 남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들 마세요.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도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저희 시댁에 또 한 번 모진 불행이 닥쳐왔어요. 결혼 6년 차에 아버님을 보내고 10년 차가 되던 해 또 한 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재수씨 하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시숙님이 시아버님과 똑같은 병명인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시숙님은 형님과 식당을 하며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게 화근이었죠.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위암, 그것도 3기라니 저까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의 눈물겨운 투병 생활이 또다시 시작되었죠. 형님은 가게를 닫고 시숙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셨답니다.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시숙님이 무척 힘들어하시자 형님마저 밤잠을 설쳐가며 살이 아주 쏙 빠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형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아주버님 꼭 이겨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형님. 나 포기 안 해. 내가 내 남편 포기하면 누가 저 사람을 돌봐주겠어. 고마워, 동서. 동서가 나한테 참 큰 힘이 돼. 하지만 그 간절한 노력도 무색하게 시숙님은 치료를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지라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 속도도 빨랐던 거예요. 시아버님을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식까지 앞세운 어머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남편 보내고 이제 내 큰아들까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시어머님의 애절한 통곡 소리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 더 잘할게요. 형모까지 제가 다 할게요. 제발 기운 내세요, 엄마. 어머님, 제가 곁에서 어머님 더 잘 보살필게요. 그러니 지금 힘드시겠지만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하늘에서 아버님이랑 시숙님이 어머님 이러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 곁에 있던 저희 딸과 아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할머니 많이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아이들 목소리 어머님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품에 꼭 안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내 새끼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딱 오늘까지만 울고 그만 울게. 시댁 식구들이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린 저희 친정엄마도 전화를 붙잡고 한참 우셨어요. 아유, 세상에. 도대체 네 시댁은 왜 그렇게 안 좋은 일만 터지는 거니? 내가 아주 가슴이 아파 죽겠다. 네 시어머니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야. 애미로서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심정을 어찌다 헤아리겠어. 네가 옆에서 많이 좀 보살펴드려.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친정엄만 절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자주 전화도 주시며 저만큼이나 시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시숙님까지 허망하게 떠나보낸 뒤 남편은 더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답니다. 그 당시 남편 업무가 주로 지방 거래처를 도는 일이었는데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싶었는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일만 하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 근무 물론이고 주말 근무까지 모두 뛰면서요. 하루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제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좀 쉬지 그래.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아, 얼굴살이 쏙 빠졌네. 그러자 남편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하루라도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해야 우리 애들 등록금도 마련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태줄 돈도 준비해두지.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 생각하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랑 잘 놀고 있어. 아무리 고진 풍파 겪어도 저희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늘 아이들과 제 안부부터 물었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려고 했죠. 그런데 앞만 보고 달리던 게 무리가 됐는지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이 40대 초반이 됐을 때 조심스럽게 이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이직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회사가 오래 다니긴 했지만 연봉도 좀 작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 중이야. 마침 다른 데서 제안이 하나 왔는데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반대하면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 저 망설임 없이 남편의 뜻을 따라주었죠.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야 무조건 응원해줘야지. 난 당신 능력 믿어. 어디 가서든 잘할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고마워. 역시 당신 내 편일 줄 알았다니까. 남편은 그렇게 곧바로 이직 준비에 들어갔고 제 응원을 등에 업은 남편은 새로 옮긴 회사에 금방 적응해 날개 돋친 듯 날아다녔어요. 남편은 주말에도 자진해 출근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답니다. 그러다 드디어 새 회사에서 첫 월급을 타오던 날 남편은 기분 좋게 삼겹살 몇 근을 사들고 퇴근했더라고요. 남편이 사온 고기 덕분에 온 가족이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고기 파티를 하게 됐죠. 전 연신 쌈을 싸서 남편과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답니다. 여보, 나 우리 회사 정말 마음에 들어. 사람들도 다들 좋고 이상하게 즐겁다. 나한테 뭐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고 해야 할까? 나 회사 정말 잘 옮긴 것 같아.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소주 한 잔 들이키며 들뜬 목소리로 회사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참 마음이 놓였죠. 비록 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야 저희 집에도 벼들 날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다닌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언제부턴가 남편과 어머님이 유독 둘이서만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참 효자였지만 그즈음엔 유독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며 데이트를 자청하곤 했죠.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옷을 챙겨 입으며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엄마랑 같이 데이트 좀 하고 올게. 데이트? 아니, 갑자기 어디 가려고? 저번에도 어머님이랑 둘이 나갔다 왔잖아. 여기 바로 앞에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엄마가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하다고 하셔서 그래. 그 당시 제가 보기엔 평소에 시어머니가 비슷했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나가야겠다 생각해 외출을 하려고 챙겨들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니 기분 전환하시는데 나도 옆에서 말동무해드리면 좋잖아.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손살을 치며 극구절을 말리시는 겁니다. 아유, 됐다. 너 쉬는 날인데 너도 좀 쉬어야지. 피곤하게 뭘 따라 나서. 그냥 우리 둘이 살살 갔다 오마. 또 어느 날은 남편이 평일에 휴가까지 내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는 겁니다. 전 대체 어딜 가나 싶어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오늘 회사도 안 가고 웬일이야? 어머님 모시고 어디 가? 그게 나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갔다 오려고. 병원? 어머님 어디 아프셔? 어디가 안 좋으신데? 시댁에 유독 아픈 사람이 많던지라 전 병원 얘기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급히 둘러대더라고요. 아니, 어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이라도 좀 받아볼까 해서. 아버지하고 형일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잖아. 그럼 내가 같이 갈까? 병원 일은 내가 더 잘 챙길 수 있잖아. 아니야, 됐어. 나 혼자 갔다 올게. 당신의 집에서 그냥 애들하고 있어. 남편의 고집에 전 일단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또 어느 날은 저녁 때가 다 되어 전화가 오더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난데. 나 오늘 저녁에 엄마랑 외식 좀 하고 들어갈게. 당신 애들이랑 먼저 먹어. 요즘 당신 어머님이랑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아주 둘이서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말이야. 우리 애들도 있는데. 에이, 당신도 바쁘고 애들 집에서 먹는 게 편하잖아. 다 같이 밖에서 먹으면 되지. 나도 애들도 외식 좋아해. 처음엔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슬슬 서운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가 무척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게 말이야. 밖에서 어머니랑 둘이 또 할 얘기도 있고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아들하고 단둘이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하시잖아. 큰아들 보내고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시겠어. 내가 옆에서 좀 채워드려야지. 아이고, 알겠네, 효자 아드님. 누가 보면 진짜 며느리 서운해서 살겠나? 아주 둘이 연애하는 것 같다니까. 에이, 뭘 그런 걸로 삐지지 마. 내가 나중에 당신하고 더 좋은 데 갈게. 남편은 그러면서 또다시 장난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전 그저 남편이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주려고 애쓰는구나 싶어 한편으론 대견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어딜 그렇게 자주 가는지 깊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이좋은 모자지간이라고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추운 겨울이 가고 벚꽃이 만개한 어느 4월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퇴근해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은 창밖으로 보이는 꽃들이 유독 아름답더라고요. 전 이 봄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하며 즐겁게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잠시 후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을 때쯤
갑자기 식탁 위에 두었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정말 믿기지 않는 누군가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승택 씨 댁 맞으신가요? 여기 승택 씨가 다니는 회사예요. 지금 승택 씨가 지방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지금 그이가 어디 있다고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거실 청소를 하시던 어머님이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고 달려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승택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어머님 어떡해요? 그이가 승택 씨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대요. 지금 병원이래요. 놀란 어머님은 들고 계시던 걸레를 떨어뜨리셨고 저흰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어요. 수술실 앞에 수술 중 표시등을 보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님도 힘이 드시는지 벽을 짚고 겨우 서 계셨고요. 전 제발 남편이 무사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전 당장 달려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떻게 됐나요? 괜찮죠? 괜찮은 거 맞죠? 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한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머리 쪽을 너무 많이 다치셔서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술을 마쳤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까지 멀쩡하게 웃으며 출근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곧 퇴근한다고 문자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고요. 아유, 난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산다. 승태가 안 된다 이놈아. 이 애미만 두고 너까지 가면 어떡하니. 그날 이후 남편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남편을 보며 저 어머님은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전 남편의 마른 얼굴을 닦아주며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 아무 일 없겠죠? 꼭 깨어나겠죠? 우리 승택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요. 우리 애들 두고 절대 그냥 갈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믿어보자.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꼭 깨어날 거다. 우리 아들 절대 이렇게 보낼 수 없지. 내 남편 보내고 큰아들까지 보냈는데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냐고. 아이고. 어머님과 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간절한 기도와 보살핌은 소용이 없었어요. 사고가 난 지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삐하는 기계음에 저 어머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그만 혼절하고 말았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세상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걱정하던 든든한 가장, 그리고 시어머니께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였던 제 남편 승택 씨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떠나보낸 시어머님은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울기만 하시다 실신하길 반복하셨어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저 혼자 편하자고 어머니 외면 안 할게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답니다. 진심으로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님 노후를 제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떠나고 얼마 뒤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2억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다 가져도 되는 돈이었고 아이들 키우려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전 바로 어머님부터 생각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이 오죽하실까 싶어 그 돈의 절반인 1억 원을 어머니께 떼어드리기로 마음먹었죠. 한참 뒤 마침내 통장에 보험금이 들어온 날, 전 어머님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랑 평생 의지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이에요. 이거 절반 떼서 어머님 드릴게요. 어머님도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노후자금도 하시고 저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러자 어머님은 손살을 치며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얘야. 네가 애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겠니?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도 뭐라고 가지고 계셔야 제 마음도 편해요. 이건 어머님 아들이 남겨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제가 몇 번이고 제발 받아달라고 부탁드리자 어머님은 결국 통장을 받아지며 흐느끼셨답니다. 그래, 애미야. 고맙다, 고마워. 진짜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거야. 너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겠니? 승택이가 정말 나쁜 놈이다. 매정한 녀석 같으니라고. 저흰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또 한참을 울고 말았네요. 그러다 어머님이 부쩍 피곤해 하시길래 방에 눕혀드리고 전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14살 된 큰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눈치 살피며 조용히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 잠드셨어요? 방금 막 잠드셨어. 왜, 할머니랑 할 얘기 있었어? 아니, 난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내가 이걸 말해도 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딸, 무슨 말인데 그래. 할 말 있으면 어서 해봐.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딸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제 곁에 앉아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그게 있잖아. 내가 아빠 장례식 때 핸드폰을 두고 와서 할머니 폰으로 친구한테 연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거기서 할머니 사진첩이랑 문자 내역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 놀라지 말고 이거 봐봐. 그때 내가 할머니 핸드폰 사진 캡처해서 내 폰으로 보내놨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진이라니, 문자라니. 딸아이는 제 눈으로 직접 보라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화면 속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기절초풍할 뻔했네요. 한마디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천천히 봐봐, 엄마. 놀라면 안 돼? 마음 단단히 먹고. 딸이 준 핸드폰 속엔 남편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의 모습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건 4월의 어느 날 화사하게 핀 벚꽃 아래서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 한 명까지 셋이서 다정하게 벚꽃 구경을 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벚꽃 축제에 가서 찍은 듯한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제가 좋아하던 다정한 얼굴로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 옆에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남편 옆에 그 여잔 누가 봐도 남편의 내연녀이자 상간녀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올게, 어머니 건강검진 해드릴게 하며 나갔던 그 시간들이 전부 그 상간녀 어머님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
제 뒤통수를 치던 파렴치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금까지 제 손을 잡고 너 같은 며느리 없다며 울던 어머님이 사실은 아들의 불륜 현장에 동행해 며느린 절 철저히 속여왔던 거죠. 저는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은 불과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저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날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무렵 어머님은 벚꽃 구경을 가고 싶다고 며칠째 노래를 부르고 계셨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몸이 안 좋았던 터라 두 분이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배웅까지 했는데 그게 상가녀 셋이 시시덕거리며 사진까지 남긴 추잡한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내가 할머니 폰에 남아있는 거 다 내 폰으로 찍어두긴 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멘탈이 나갔는지 절 걱정하는 딸아이 목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딸아이 말대로 뒤로 좀 넘겨보니 어머님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문자까지 찍어두었더라고요. 그 문자 내역은 더 가관이더군요. 상가녀가 어머니께 보낸 메시지들은 아주 살갑게 그지없었답니다. 어머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전 어머님 너무 좋아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백화점에서 쇼핑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사드릴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거기에 어머님은 또 얼마나 해맑게 답장을 하셨는지 두 사람 사이가 진짜 고부지간인 저보다 더 애틋해 보일 정도였답니다. 전 이런 사람들 뒤에서 왜 그렇게 그동안 헌신하며 살았을까요? 아버님 병수발부터 시숙님 간병 그리고 남편까지 제 청춘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왜 절 이렇게까지 배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얼마 뒤 들통이 나고 말았네요. 며칠 뒤 전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제 눈엔 이미 살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요? 화가 잔뜩 난 제 목소리에 어머님은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몸도 안 좋아 죽겠는데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전 대답 대신 딸아이가 캡처해준 사진들과 문자 내역을 어머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대체 누구고 셋이서 벚꽃 구경 가서 찍은 이 사진들 다 뭐냐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제야 화면 속 다정한 셋의 모습을 확인한 어머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미안하긴커녕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뭐야? 너 혹시 내 핸드폰 뒤진 거냐? 누가 함부로 남의 전화기를 훔쳐보래? 어머님은 벚꽃놀이를 다녀오고 며칠 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남은 흔적들을 지울 여력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지금 핸드폰 뒤진 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어떻게 했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 두 모자가 절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아니, 화만 내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게 있잖니? 됐고요. 이 여자 누구예요? 빨리 이 여자 누군지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계속 변명만 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전 결국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야 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는 작은 아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나중에 전 안 보더라도 손주들 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제 자식들, 어머님 손주들 절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손주들을 못 보게 하겠다는 말에 어머님은 겨우 그간의 일을 실토하셨답니다. 진짜 이걸 어떡하면 좋아. 아휴,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핸드폰 사진 안 지워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고 곧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잡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새로 옮긴 직장에서 골프 대접도 하고 영업을 뛰러다니다
한 여자를 소개받았다고 해요. 그 상간녀는 남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아 거의 50 가까이 된 여자였는데 노른자 땅에 3층짜리 건물까지 한 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그 재산으로 놀면서 먹고 사는 여자라면서요. 돈의 맛에 눈이 먼 남편과 그 아들이 가져올 재산에 눈이 먼 시어머니는 둘이 아주 짝짝꿍이 맞아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그 사연을 다 들은 전 피눈물을 삼키며 수소문 끝에 그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절 마주한 상간녀 반응 또한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자 마치 제가 찾아올 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고승택 씨 아내 되시죠? 절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전 대답 대신 그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거나 도망칠 줄 알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승택 씨가 아내랑 사별해서 혼자인 줄 알고 만난 거예요. 저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왔거든요. 승택 씨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어머니 모시고 외롭게 살고 있다고. 효자 노릇하며 사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었던 거라고요. 그 여자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며 연애하는 내내 어머님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파렴치한 모자 사기단이 상간녀 앞에서 완벽한 효자, 불쌍한 시어머니 연기를 펼쳤던 거죠. 어머님이랑 저랑 죽도 잘 맞았고 저한테 아내를 먼저 보낸 자기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고. 그래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가 살아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정말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잔 제게 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역을 전부 보여주었답니다. 거기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짓말이 가득하더라고요. 사별하고 10년 동안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외롭고 힘들었어요. 우리 사별한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은 온갖 달콤한 말로 먼저 상간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계속해서 본인도 속은 거라며 제게 진심을 담아 호소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지만 이유에 어찌됐든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승택 씨를 만난 건 제 잘못이 맞아요. 그러니 상간녀 소송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위자료는 따로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제게 진심 어린 사과라는 그 여자를 보며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따지고 보면 상간녀 역시 남편의 사기극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였던 셈이니까요.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완전 반전의 반전이었답니다. 제 남편이란 놈은 집에선 헌신적인 가장인 척, 밖에선 불쌍한 사별 남편인 척 연기하며 두 여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더군요. 한 여잔 몇 년을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을 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여잔 사별의 아픔을 이용해 재산을 누리면서요. 그렇게 두 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혼자 홀라당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는데 뻔뻔하게도 시모가 거실에 앉아있더군요. 전 그때 눈이 완전히 뒤집혀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 승택 씨가 사별한 줄 알았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죠? 아이고, 거길 기어이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지 말라고 말린 거야. 너 알면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안 알려준 거라고. 걔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 아니냐. 참 잘나셨네요, 정말.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왜 그러셨냐고요. 제 절규의 시어머니는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없이 살지 않았냐?
너랑 우리 아들이랑 밤낮 없이 일해도 언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산 적이 있어? 돈은 맨날 없지 대출이자 갚기 바쁘지. 하여간 늘 뭔가 부족했잖아. 시어머님 말처럼 아무리 남편과 제가 돈을 벌어도 저희 가족은 늘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남편과 전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 남편이 건물을 가진 상간녀 만났을 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다행히 그 상간녀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었는지 얼마 후 제게 따로 자료 몇 가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뒤늦게 주식에 빠져 큰돈을 날렸고 저에게 갖다 줄 생활비와 월급을 메우기 위해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간녀가 보내준 이체 내역을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실 저희 남편은 키가 186cm에 체격도 다부지고 인상도 호감형이라 상간녀 역시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런 여자의 마음을 이용해 조만간 결혼하자고 꼬드겼고 시어머니를 설득해 이 거대한 사기극에 동참시켰더라고요. 상간녀의 모성애를 건드리기 위해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련한 효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시어머니를 그동안 사방팔방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맞장구 치셨어요? 효자 아들도 불쌍한 어머니 연기하면서 그 여자 돈으로 벚꽃놀이 가니까 행복하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어머님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셨어요. 애미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그냥 잠깐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지. 근데 우리 아들이 자꾸 부탁하더라. 자기가 그 여자 앞에서 효자인 척해야 일이 잘 풀린다면서 날 자꾸 끌어들였어. 어머님 변명에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그 상간녀랑 팔짱 끼고 아주 해맑게 웃고 계시던데 누가 보면 진짜 고부사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런 척 한 거야. 거기서 인상 쓰고 있으면 분위기 망칠 수 없지 않니?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하늘도 이 추잡한 짓을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이건 하늘이 어머님한테 천벌을 내린 거예요. 남편도 천벌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더는 그 집에 머물고 싶지도 않아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제 옷을 붙잡으시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이제야 눈물로 사죄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근데 그 1억은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 1억은 어떻게 되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 돈은 우리 아들 목숨값이지 않아, 목숨값. 전 어머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쳐버렸어요. 법적으로 어머님한테 갈 것 단 한 푼도 없어요. 저 이제 애들 혼자 키워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딱하고 불쌍해서 그 1억 드리려고 했는데 제 마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뭐 법대로 하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 길로 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 뒤 상간년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게 위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알기에 상간녀 소송은 하지도 않았죠. 만약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와 이혼을 하고 그 건물을 가진 여자 새 살림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저와 살면서 계속 상간녀를 속여 돈을 갈취하고 이중 생활을 이어갔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늘의 천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그 빈집에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제게 문자를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혜미야, 나한테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어서 사는 게 너무 외롭구나.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얼굴 좀 보면 안 되겠니? 우리 손주들 얼굴만이라도. 한때는 시댁에 왜 이렇게 불행만 닥치는지 저도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네요. 아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착한 사이인 줄만 알았던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실체를 알곤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뒤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절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이 드러난 게 천만 다행이라면서요. 전 앞으로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아이들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키우며 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지난 일 곱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답답하게 들리셨다면 이런 기구한 팔자에도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사는 그저 기특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저도 큰 응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기구하고도 반전 가득했던 사연을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